네, 잠시 후에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전에 5월 금통위가 끝나고 한은이 나서서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이 한국은행과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어제 CPI 지수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PPI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하원 파월 의장 그 증언이 있었죠. 네. 그 당초에는 그 인플레가 이렇게 좀 많이 언급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늘은 그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것도 하나의 그렇죠. 특색이다 이렇게 보시도 됐고요.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 언론들이 예전에 그 의회 증언했을 때의 인플레 발언 당시에 파월 의장의 자신감 그리고 이번에 자신감을 순차적으로 비춰주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것도 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인플레에 대해서 어조가 이렇게 디지털 통화보다 낮은 것은 인플레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 입장대로 금리 완화가 입장이 되지만 상당 부분 퇴조된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순차적으로 비치는 내용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는 처음에 의회 증언에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자신감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자신감을 좀 잃었다. 본인 자신의 이렇게 말을 통해서도 인플레는 처음으로 나왔죠. 몇 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지속된다면 통화정책도 변경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융화하다 이런 각도에서 사실 이해하시면 안 된다. 지금 여건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장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애플과 같은 이런 호재가 인플레와 관계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인플레에 대해서 진정 발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거든요. 과거에는 인플레에 대해서 완화 발언하면 대체로 평균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저물가 저금리 혜택을 받은 사실 나스닥 지수가 한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애플 호재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점. 이게 파월의 인플레에 대해서 완화적인 일시적인 발언을 시장에서 못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이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테슬라 같은 이런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투자할 때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느냐 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많이 현명하신 서학개미분들이 테슬라를 처분해서 보유 비중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는 인플레 완화 발언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사실 테슬라 주가거든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점은 그런 점이 다른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이렇게 인플레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여주는 지표가 당초의 일시적이라는 지표에서 상당 부분 CPI라든가 PPI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6월의 그 소비자 물가가 5.4%에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는 오늘도 생산자 물가가 7.3% 나왔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보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의 이렇게 규제 대상이 왜 되느냐 하면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 시장에 독점력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비용 부담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이런 점이 미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를 늘리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파월 의장의 금융 완화 발언에 또 인플레 일시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점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가에선 6월 이렇게 CPI에 대해서 분석하는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중고차 판매 이런 부분의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CPI의 구성 항목으로 보면 24%를 차지하는 게 임대료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미개 집값이 지금 미쳤다 할 정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델타 변이 확신으로 추가적으로 미개 집값이 더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PI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CPI가 일시적이다 하는 이런 물론 이제 뉘앙스적인 측면에서는 수개월 동안 지속 가능성이 있다. 종전의 입장이 바꾸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먹히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이 나오는 거죠. 오늘 월가에서는 사실 그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인플레의 그 해칭 수단으로 뭐를 얘기할까? 시청자 여러분 금이라든가 디지털금에 해당되는 가상화폐인데 오늘 주식은 여전히 괜찮다. 뭐 그 입장은 한국경제TV도 계속해서 그러죠. 근데 다만 수익률은 많이 들어야 된다. 근데 금과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인플레 해칭 수단이 되지 않는다면 뭐가 될까? 배당주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워치에서도 인플레 해칭을 할 수 있는 적당 수단으로 19개 배당 종목을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아마 많은 부분은 시청자분이 참고하실 대목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국경제TV도 이 방송을 통해서 작년 코로나 직후에 저물가 저금리 혜택 미국의 대형 기술주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빵스라든가 마가업종 이런 쪽이죠. 그다음에 여름 휴가철에는 한국 주식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경기 민감주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걸 좀 수정해서 경기 민감주는 성장적인 관계없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으로 해달라.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도 올해 1월 8일에 1,080원에서 단기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평균 환율은 떨어지지만 환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환차 획득이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배당주를 일전부터 추천해 왔었는데요. 오늘 월가에서 인플레 문제가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일시적이라는 발언이 많은 부분은 퇴조됐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미 증시 배당주를 추천하는 모습이 아주 눈에 띄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마켓워치 헤드라인 화면에 가장 크게 지금 19개 배당주 종목도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의회 증언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통화에 관해서도 많은 언급을 내놨습니다. 사실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 도입 일정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독히 세계 양대 중앙은행 총재가 오늘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입장을 했죠. 우리 캐스터분께서 다시 30분에 이렇게 그 헤드라인 뉴스를 뽑았습니다는 그 내용을 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파월 의장은 인플레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지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느냐, 컨드레이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 트럼프 퀴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페드 인사 내에서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의회 증언을 통해서 입장 정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디지털 통화,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계획에서 주최하는 두 사람이 있죠. 파월과 브레이너 이사입니다. 브레이너가 디지털 통화 연구에 대해서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파월은 뭐 의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의회 발언을 통해서 디지털 달러, 컨덜레스라든가 이런 트럼프 퀴즈들이 반대했던 이런 디지털 달러의 도입이 공식화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드맵도 나왔죠. 9월에는 디지털 달러 보고서를 발표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달러와 현 달러 간에 어떤 식으로 할까 나중에 화폐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브레이는 회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디지털 달러의 국제 표준화 방안을 이렇게 이번에 그 파월 의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화폐 개혁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건너편에 있는 ECB 라가르도 총재도 디지털 유로화에 대해서 아주 로드맵,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캐스터분께서 자세하게 전해 주셨고요. 그런 상태에서 빠르면 이번 주에 그동안 우위권을 갖고 있었던 중국의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작년 5월부터 시험 검토해서 지금 범위를 좀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이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입장이 속속 확인함에 따라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의 그 법정 화폐 여부, 법정 화폐를 선언하는 문제가 임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뒤늦었던 페드라든가 ECB가 이렇게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일정들을 상당히 앞당기는 모습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앞당기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86%가 디지털 통화 도입을 검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입을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계 국가의 86%라 하면 사실은 미 연방, 영연방을 빼면
거의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국은행 입장이냐? 물론 한국은행 입장도 지금 디지털 원화에 대해서 영구 용역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민간 수주를 준다 하는 측면에서 일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는 한국은 중간자 입장입니다.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디지털 그 통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체감적으로 와닿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결제 통화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100달러짜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위안짜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이게 입장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벌써 결제 통화에서 체감적으로 오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이렇게 상품을 하면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가자 이렇게 강요를 하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홍콩과 간접 무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 특히 오늘 그 페드라든가 그 다음에 ECB가 디지털 그 통화에 대해서 일정의 로드맵이 딱 나오고 일정을 대체로 앞당기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디지털 원화에 대해서 로드맵을 상당 부분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국내 기업들은 체감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디지털 그 통화 도입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 그 궁금증이 뭘까? 한국은행이 입장이 빨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금통위에서 뭐 금리를 동결하는데 땅땅만 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좀 금통위원들이 학자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런 문제를 좀 시급하게 검토해 줄 것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디지털 통화를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당초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내놨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면 사실 그 가상화폐를 비롯한 이런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에서 어떤 입장을 파월 의장이 내놓을까 당연히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민간 사이드에서는 비트코인 또 알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서 도입할 때에는 민간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화폐 대중화가 안 된다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최근에 세금 탈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 부정부패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파월 의장이 국민의 대표는 상원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는 하원 정원에서 앞으로 디지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도입할 때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예. 종전의 입장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금통위원을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도 이재열 총재분들도 한국은 코인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많을 만큼 또 2017년, 2018년 비트코인의 세계 거래량의 21% 차지해서 젊은 분들이 좀비가 돼서 사회 병리 현상이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러고 최근에서 보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 투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일 지금 소식을 전해주고 있죠. 이렇게 가상화폐를 통해서 세금 탈루하는 이런 것이 속속 여객 계좌에서 잡히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화폐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없겠다 하는 강하게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강조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역시 우리나라도 지금 코인 투자 거점 그다음에 결제 통화에서 정부의 입장이 밝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은행에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런 그 가상화폐를 가져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센트럴 뱅크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명확히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열 총재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이렇게 얘기했긴 했지만 사실 보다 지금의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다른 중앙은행이 가져가고 있는 중앙은행 총재의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이런 그 부정적 강도로 볼 때는 상당히 뉘앙스가 양악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혹시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코인 투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시기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어차피 시범 연구 계획 프로젝트도 이렇게 내주는 상태에서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이 투자하고
그다음에 탄루라든가 이런 게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도 금리 동결 그것만 땅땅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다 명확한 입장을 좀 밝히셔야 되지 않느냐. 한국경제신문의 하는 출입 기자한테도 요청하겠습니다는 사실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입장, 금리 동결 뭐 이런 거 하려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터뷰 질문을 좀 할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디지털 통화 가상화폐에 대한 발언들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혹시나 화폐 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이 점도 사실은 이렇게 오늘 관심이 됐던 거죠. 네. 디지털 통화와 통화가 도입할 때 현재 통화 법정 화폐인 $100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디지털 통화는 프로그램 결제 통화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만 독특하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브레인어너 이사라든가 오늘 파월 의장이 디지털 통화 국제 표준화 방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오늘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면서도 디지털 통화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 위상이 흔들림이 없겠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요 문제입니다. 디지털 통화 국제 표준화 방안입니다. 이미 프로그램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으로 디지털 통화와 현재 통화와 교환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달러 도입할 때는 국회의원들도 미 의회 의원들도 하원들도 관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내 주머니 속에 $100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이럴 때 사실 파월 의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마찬가지. 이건 세계 공통이죠. 디지털 위안화 마찬가지로 하원 의장, 하원의 의원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뱅크에 1억 달러 정도 이렇게 지금의 현존 통화를 갖고 있다 하면 센트럴 뱅크 즉 미국의 페드 입장에선 당신이 갖고 있는 아메리칸 은행에 1억 달러 정도의 해당하는 1대1로 디지털 통화를 좀 도입해 주겠습니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 가지고 결제 통화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는 입장에서 기존 달러와 현 디지털 달러 앞으로 발생한 디지털 1대1 리디노메이션에서 1대1 리디노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화폐 개혁 얘기하니까 이래서 사실상 화폐 개혁은 단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바로 디지털 달러 국제 표준화 방안이거든요. 그 대목이 왜 이렇게 디지털 통화를 얘기하면서 왜 패권 얘기도 했고 달러 패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사실 결제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 얘기도 같이 얘기했던 것도 거의 한 묶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얘기가 한 묶음이 되어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런 각도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디지털 원화 관련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리드로메이션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상위 계층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데도 아니고 부동산 일이라든가 이렇게 증세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마치 이렇게 죄를 저지른 양 현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의식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행한다면 가장 피해의식이 많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화폐 개혁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에 가져가고 있는 정책으로 볼 때는 마지막에 화폐 개혁 현 정부는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우려가 있었던 것이 단행하면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현 정부가 가져가는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정책으로 볼 때는 마지막엔 이 정책으로 놓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파월 의장이 1대1 리드노메이션 얘기도 했으니까 화폐 개혁 얘기도 하지 않았어. 화폐 개혁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는 입장에서도 다른 목적에서 화폐 개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화폐 개혁에서 마지막에 현 정부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요. 오늘 같은 데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감 이런 것을 좀 해소시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사실 이주열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이렇게 인사들은 5월 금통위가 끝나고 마치 합창하듯이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데 금리 인상 연내 2차례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합창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뭐가 지금 궁금하니까 국민들이 뭐가 지금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바라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쪽의 얘기가
한번 입장을 좀 밝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월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옴에 따라서 테이퍼링 논쟁이 재가열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추진할 시에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계부채 디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그 파월 의장의 인플레 관련 발언 갖고 네. 사실 해석하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그 이후에 나왔던 문제는 테이퍼링은 공식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한편으로선 재테크 측면에서 인플레 해칭 기능으로 배당주를 추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인플레 해칭 수단이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안 되니까 배당주로 해라. 오늘 아까 전행코드 그 마켓 워치 보셨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8월 잭슨 미팅에서 시기가 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오늘 6월달 PPI 그다음에 전날에 6월달 CPI가 발표된 이후에 대체로 시기는 이렇게 잭슨 미팅 요 시기에서 결정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이퍼링은 이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로 자꾸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오늘 우리 캐서분께서 그 내용은 좀 빠뜨렸습니다는 다룰 때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사실 금리를 동결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가장 앞서갔거든요. 근데 월 매입 규모 이런 것이 공급 규모 일단은 이제 공급부터 축소하니까 네. 공급보다 축소하는 규모를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면 뭐냐 테이퍼링을 더 빨리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만의 테이퍼링 문제가 아니라 지금 브라더 국가에 해당되는 캐나다도 이미 테이퍼링에 대해서 실행하고 지금 매월 공급하는 규모를 자꾸 축소하고 그 축소가 다 된다면 그때는 시중에 있잖아요. 매입을 공급을 축소하는 규모에서 다시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 갖고 있는 것 부분을 파는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하는 축소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감안해 볼 때 이제는 단순히 테이퍼링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의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오늘 그런 입장에서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은 금리 인상부터 왜 이렇게 느닷없이 올 금통위에서 얘기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통화정책에서 보면 돈을 줄이고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있고 기준금리 이렇게 변경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시청자 여러분 금리 몇 프로 내렸습니까? 이미 금융위기 이후에 전부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출구 전략해서 정상화되기 전에 코로나 사태를 맞다 보니까 이번에 무제한 통화 공급에서 각 중앙은행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통화정책의 잣대가 금리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돈을 왕창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문제보다도 이게 돈을 풀었던 요 문제를 먼저 말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도 테이퍼링, 돈 공급을 줄이겠다. 캐나다도 돈 공급을 줄이겠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테이퍼링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서 우리는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보이는 금리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이자에 이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악순환 국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우리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에 이미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테이퍼링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 당신네들의 그 기준금리는 안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그건 보이는 금리이기 때문에 엮으려고 이렇게 비트했던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꼭대기를 이렇게 차 있는데요. 델타 변이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내몰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원금 주냐 마느냐 이게 전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끄시는 상태에서 여기에 위험수위가 도달했던 가계부채가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린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영끌 비끌었던 사람들을 자기 책임 원칙에서 그냥 방관하는 겁니까? 이분도 한국 국민들입니다. 이분들이 투기역에서 그렇습니까? 고용사정 어렵고 그다음에 집값 어렵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안아줘야 된다. 이미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가 도달하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도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도 소상공인도 안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안아주는 수단이 그 지원금만 있습니까? 지원금은 다른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수가 도달했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자, 이 사람들 안아주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식이 좋다. 이게 뭐냐? 결국 소득을 지원해주고 금리 인상해서 벌칙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용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방안, 빚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방안하는 게 소프트랜드 방안입니다. 지금 당장 고프다, 대사에서 지원금 준다. 지금 지원금 줄 게 뭐 있습니까? 또 세금 증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더라도 이미 위험수가 높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 방안, 자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높이는 게, 자, 한편으로서는 내 빚은 내가 갚아야 되는 자아실현적인 측면에서 자, 지원금 해주고 뭐 할 때는 사실 그거 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이 지금 추경 편성하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맞물려서 뭐 지원금을 전체 100% 주느냐, 아니면 느닷없이 어제 니들 정책에서 청년분들한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막 바꾸지만 말고 근본적 문제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 때문일까요? 지난 5월에 금통위가 끝난 이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그리고 하는 인사들의 발언이 최근에는 좀 신중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5월 금통위 끝나고 사실은 그때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연내에 금리를 2차례 정도 올리겠다. 네. 그 2차례 올리더라도 저금리 기조에 해당된다. 적정금리는 얘기하지 않고 하는 입장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가 도달한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불균형 안정을 위해서 시정을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발언이 오늘 이렇게 금통위가 되니까 한국도 뭐 공식적인 블랙아웃 기간이 이렇게 없습니다는, 사실 내부적으로 블랙아웃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지 아무튼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통위 직전에 잘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사실 그동안 5월 금통위 이후에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리겠다 하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가 올리더라도 저금리 기조가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오늘 금통위가 더더욱 관심이 되는 것도 바로 인터맥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번에도 금리를 연내 2차례 올리겠다,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재강조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가 얼마나 확장되고 있습니까? 델타 변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뭐 1,600명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활이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전 앵커를 만나는데요, 이 벽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좀 만나야 되는데요, 지금 저녁 때 3사람 이상이면 저녁 때 어떻게 3사람 이상 합니까? 2사람 만나면 만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경제활동 안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죽했으면 오늘 뭐 차량 시위를 소상공인 현단에 가겠습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코로나도 이렇게 해서 중증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서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감기보다 좀 적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라든가 이런 거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바이러스의 성격상으로 보면은 좀 경제활동과 조화스러운 방역 대책이 나와 있죠. 방역 대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물량 확보되고 이렇게 해서 55세에서 뭐 60세인가요? 그렇게 해서 받아야죠. 물량 확보된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장 해라가 되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뭐가 믿겠습니까? 백신을 넣는다 해도 제대로 백신 넣어주겠습니까? 그런 쪽에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경제활동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남의 거 뺏어가지고 줄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한편에서는 가계부채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조화점, 무슨 정책을 하려면 신중하게 사전에 충분히 문제를 검토해서 많은 잠의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좀 해서 신중하게 경제활동 재개하는 문제, 바이러스의 성격하는 문제, 이런 것에서 방역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엊그제까지 활동 재개하라, 또 1,600건 2명까지 뿐이 못 만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리는 내몰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국난급급 지원금 줘봐야 반갑다 합니까? 표로 연결되겠습니까? 느닷없이 청년에 있어서는 어제 뉴딜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 가능이 뉴딜이라는 게 뭡니까?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개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적금이라도 더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뉴딜 기금을 확대시킨다. 뉴딜이 그렇게 됩니까? 뉴딜이 그런 측면에서 좀 한 번 정도는 이 문제도 좀 구체적으로 방역 수칙과 경제활동 재개하는 문제에서 선진국들이 바이러스의 성격에 따라서 경제활동 재개와 방역 대책 간의 조화를 가져가는 문제. 네. 방역 대책과 경제활동과는 따로따로 가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여당과 그리고 기재부 간에 지원금 범위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채 화폐화 방안 이야기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원금 문제 지금 델타 변이가 확대되고 네. 사실상 방역 대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겁니다. 이거 강하게. 소상공인이 저럴 때 두 사람뿐이 만나라니까 누가 두 사람뿐이 만나겠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랬어요. 실제입니까? 우리 전 앵커 때 여쭙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방역에 해당되지 않고 뭐죠? 싸이의 무슨 강남 스타일은 네. 방역 수칙에 음악 해당됩니까? 비트 속도에 따라서 왜 그럽니까?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역 대책도 있습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네. 전 앵커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기준이 좀 애매하죠. 그러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국민들 입장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질병관리본부 해당되시는 분, 정은경 이렇게 해서 청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애쓰십니다는 이게 국민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의 심정이다. 그러면 우리 전 앵커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아주 공정하게 아주 이렇게 지식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지금 이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난국복금 이게 뭐냐? 여당에선 내년 대상 100% 줘라. 언제 고위층을 생각했습니까? 언제 고수층을 생각했습니까? 100% 준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80%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지금 여한이 있겠습니까? 지금 최장수 부총리를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홍두삼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소신껏 좀 한국의 재정도 생각하시고 다른 거 생각해서 좀 끝까지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홍두삼이가 나면 자, 이게 국난극복 그렇게 지원금에 대해서 100% 지급될 때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부채 화폐 문제가 거론되는 겁니다. 부채 화폐 문제나 적자 국채를 중앙은행에 사주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절 정책가 잘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금통위가 국난극복 100%냐? 80%냐? 요 맞물려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절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하는 고위 관련 인사에서는 부채 화폐에서 절대 할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이면 국민에 대해서 신뢰가 높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기가 맞불렸기 때문에 이 입장도 좀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세에 따라서 고용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도 이재열 총재라든가 이런 측면이 물가는 안정돼 있다 연일 얘기합니다. 연연입니다. 네. 근데 물가는 안정돼 있고 그러면 한은법 일조에서 그럼 물가는 안정돼 있으면 고용 창출과 이런 쪽을 좀 해줘야 돼. 지금의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고용 창출해서 소득을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 부분은 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물가는 안정돼 있는데 그러면 한은법 일조에서 그러면 당신네들 물가를 안정돼 있으면 고용 창출 중요한 이건 못하겠다. 물가 안정돼 있으면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죠. 근데 한은에서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이 한국은행 목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설립 목적상 그죠. 다른 국가는 금융시장 안정성은 당연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미 연준도 사실 물가 안정의 고용 창출 목적이 금융시장 안정은 당연히 해가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가는 목적이죠. 그런 입장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고용 창출 목적을 들어가느냐 문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한은법 1조 이렇게 개정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 그 입장을
지금 우리 청년이라든가 뭔가 해서 좀 하는 입장에서도 고용 창출을 중시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해서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그 목표를 된다면 지금의 이렇게 그러니까 영끌 비끌어는 젊은 분들 이런 분이 이 투기하는 겁니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고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가고 사실상 그런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통위원들은 대통령의 제가상이니까. 네. 그러면 자 초심을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2017년 5월 10일 날 딱 할 때 일자리 상황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 상황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것처럼 방송을 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돼 있다면 하는법 개정 1조 문제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자 한번 고용을 좀 중시하는 특히 젊은 층의 고용을 중시하면 그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다음에 주식을 투자하고 왜 위험스러운 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지금의 고용 문제 어려운 방안이라든가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희망을 던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좀 읽으셔서 하는법에 고답적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좀 받아들여서 하는법 1조의 고용창출 목표를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께서도 초반에 일자리 상황판에 그 애틋한 마음을 받들어서 정책에 집행하는 이런 모습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새벽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이 잠시 후 열리게 될 한국은행의 7월 금통위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자세하게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